비가 오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눈동자.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진실이 항상 위에서 내려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온 목소리에 관한 것이다. 한 번이라도 외면당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대구의 변두리, 뿌연 매연과 비린내, 부서진 냉장고와 젖은 종이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인 폐기물 집화장. 그 한가운데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연 15. 고무장갑은 구멍이 났고 고무신은 한쪽이 터져 있었다. 그녀는 빈 플라스틱 병과 고철을 분리하며 하루 4,000원을 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았다. 위쪽에서 기계 소음이 들리더니 커다란 드론이 하늘을 가르며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건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팀이었다.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아이들. 도시 속 빈곤층 청소년의 삶을 추적하는 기획이었다. 후원은 국내 대기업 윤문화재단. 실질적 제작비는 그 회장 윤민재의 포켓에서 나왔다. 그는 단 한 번의 촬영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영상은 모두 그의 이름 아래서 유통되었다. 촬영이 끝난 후 하연은 무언가를 받았다. 노란 봉투 하나. 음식 쿠폰이려니 생각했지만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영상 사용 동의서, 프로젝트 비전 소셜. 하단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윤민재 파운데이션. 하연은 그 이름을 읽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탓이었다. 한편 서울 강남. 윤민재는 늘 그렇듯 회의 사이사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 영상 시사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대화 없는 장면들, 희미한 음악, 젊은 PD의 편집이 만든 연출. 별 감흥 없이 보던 중 화면이 멈췄다. 아니, 그의 눈이 멈췄다. 한 아이의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어깨를 가린 낡은 점퍼.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지만 마치 모든 걸 꿰뚫는 따뜻한 눈동자. 윤민재는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 여자는 그의 청춘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은 줄 알았다. 민재는 곧바로 비서에게 영상팀에 연락하라 지시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야? 그리고 도착한 자료에는 적혀 있었다. 하연, 2008년생, 보호자, 조할머니, 부모, 없음. 그날 밤, 하연은 집에 돌아와 밥솥을 열었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흰 쌀은 없었다. 된장찌개도 없었다. 단지 찬물에 말아 먹을 수 있는 남은 밥 한 공기. 할머니는 안방에서 묵묵히 TV를 보고 있었다. 하연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물을 부어 밥을 먹었다. 그리고 식탁 구석에 봉투를 두었다. 할머니는 그걸 슬쩍 훑더니 조용히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문이 닫히고 문 너머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작은 봉투 안에는 그녀가 몰랐던 무언가가 들어있었고 그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동네 구멍가게 앞에 앉아 신문을 정리하던 주인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윤민재라는 사람 알아요? 그 질문에 주인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이내 툭 던지듯 말했다. 그 사람? TV에 나오는 부자. 재벌. 세상하고는 좀 다른 인간이지.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그런 이름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윤민재는 몇 번이나 그 영상을 반복해 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했다. 그 아이는 단지 닮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존재조차 모르던 아이의 아버지일까? 며칠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식사도 늘 하던 시간에 조용히 마쳤고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 일상은 전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하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찢겨 나간 봉투와 문 너머의 침묵 이후 집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하연은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윤민재라는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서류 한 장이 할머니를 그렇게 흠칫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연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다.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엔 인터넷이 있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윤민재 세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하자 수백 개의 기사와 사진, 동영상이 쏟아졌다. 그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의 창립자 아들이었고 현재는 문화재단과 복지사업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하연은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러다 멈춘 사진 한 장. 오래전의 행사 사진. 그는 젊었고 옆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흑백톤으로 처리된 그 사진은 흐릿했지만 여성의 옆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높은 광대뼈와 눈 밑점 하나. 하연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대했고 화면을 보며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울렸다. 그 얼굴은 앨범 속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다. 엄마라고 불러본 적 없는 하지만 거울처럼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온 그 사람. 이름은 지우. 그 순간 하연은 느꼈다. 이 사람들과 자신을 잇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뒤를 돌아 도서관 구석의 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기증도서 목록이 걸려 있었고 윤문화재단 후원이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다 보고 있었는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마음이 철렁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한편 서울, 윤민재는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다시 꺼낸 노트북에서 당시 촬영된 원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이름, 지우. 그녀는 어떻게 사라졌던가. 오래전 일이었다. 부모의 반대로 지우와 헤어진 그는 그녀가 어느 날 돌연 편지를 남긴 차에 사라졌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 기억이 아니라 이야기였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윤민재는 조용히 자신의 재단 관리 서버에 접속했다. 16년 전 소액 후원자 목록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다. 이지우, 수신 불가 상태로 처리된 계좌. 2008년 한 번 후원이 시도되었고 계좌는 폐쇄됐다. 그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그 해는 정확히 15년 전이었다. 그는 재단 회계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우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과거 기록들 전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접촉했고 어떤 경로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엔 거센 물살이 일고 있었다. 같은 날 밤 하연은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았다. 어릴 적 물건이 담긴 상자였고 할머니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수첩을 펼치자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글자가 보였다. 지우의 것. 첫 페이지엔 무언가 적혀 있었다. 민재, 내가 사라지면 네가 날 찾지 않길 바랄게.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 정말로 내가 없어진 후에도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 아이만은 지켜줘. 하연은 그 문장을 읽고 멈췄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왔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수첩은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결국 혼잣말이 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하연은 봉투를 다시 들고 할머니 앞에 섰다. 이 사람 누구예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내쉰 후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은 너한테 알릴 필요 없는 이름이었어. 원래는. 폐지를 정리하던 오후 하연은 철제 상자 사이에서 유난히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종이가 눅눅하게 젖은 탓에 찢어지기 직전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봉투에는 주소도 없이 단 3글자만이 송울씨로 남아있었다. MY. 그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른 채 하연은 곧장 그 자리에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글씨는 조심스럽고
감정이 억눌려 있는 듯한 빗지이었다. 처음 몇 줄은 안부와 근황이었다. 그런데 중간부터는 문장의 무게가 달라졌다. 내가 혼자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 그 문장을 읽은 순간 하연의 심장이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지우, 그녀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보낸 것이 분명했고 그 누군가는 바로 MY라는 이니셜로만 남겨진 인물이었다. 하연은 수첩 속 메모와 도서관에서 본 행사 사진을 떠올렸다. 윤민재. 머릿속에서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 편지의 주인이자 자신이 닮았다고 말하던 그 남자. 그가 바로 그 MY라면 할머니의 곡에 젖는 말보다 편지의 단어 하나하나가 더 진실 같았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말들보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한 여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솔직했다. 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는 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 간직만 한 채 끝내 숨겼을까? 아니, 보내려 했지만 못 보낸 걸까? 혹은 누군가가 이 편지를 가로막았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여러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엄마가 혼자서 모든 걸 감내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윤민재 역시 혼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재단에서 받은 기록들을 검토하던 중 그는 오래전 한 건의 후원 실패 내역을 보게 된다. 2008년 이지우 명의로 보호자 없이 신청된 긴급 의료비 지원 요청. 처리자는 그의 어머니였다. 처리 결과는 기각. 사유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가족 확인 불가, 재단 명예 훼손 우려. 그 문장을 본 순간 민재는 오랜 침묵 속에 묻혀있던 감정이 거칠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어머니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가 떠났다는 말만 했고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외엔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는 지우가 스스로 떠난 줄로만 알았다. 자신을 버리고 이름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떠난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대구 쪽 촬영팀에 연락해 그 소녀 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오라고. 직접 만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하연, 그 아이는 왜 그런 표정으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담담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을까? 며칠 뒤 재단팀장이 보고서를 전달해왔다. 대구 북구 동 빈민가. 보호자는 외할머니. 어머니는 사망 혹은 실종 상태. 소녀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출석률이 낮고 별다른 후견인이 없음. 그 보고서 맨 아래 흐릿하게 인쇄된 사진 속에서 하연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엔 너무나 분명했다. 그 눈동자는 지우의 것이었다. 그 시각, 하연은 집에서 편지를 접고 있었다. 다시 찾은 편지는 고의로 버려진 게 아니었다. 어쩌면 전해지지 못한 진심이었고 들리지 못한 말들이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침대 밑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상자 안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실마리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하연은 결심했다. 언젠가 이 편지를 진짜 주인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이 쓰여졌지만 끝내 읽히지 못했던 이 말들이 더 이상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대구 북구의 어느 월요일 아침 마을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다. 차량에는 재단 마크가 작게 새겨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행정 홍보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하연에게는 달랐다. 일주일 전 촬영이 있던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은 하연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하연을 초청했다는 것이었다. 특별편 촬영을 위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작은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가볼래? 하연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초청장을 가방에 넣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고 하연 또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 두려웠고 동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하연은 행사 당일 새벽 첫 기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스스로 낯설게 느껴졌다. 쓰레기장에서 자란 소녀가 오늘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행사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무대 위에는 비전 소셜 프로젝트 특별 포럼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좌석에는 후원자와 언론인,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연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행사 사회자는 그녀의 이름을 소개하며 박수를 유도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무대 옆에서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민재였다. 정장 차림의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마주한 하연의 얼굴. 그녀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눈빛은 복잡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윽고 하연이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서 소개를 부탁받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사회자는 그녀의 어색함을 덮기 위해 질문을 던졌고 하연은 단답으로 대답했다.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어떤 이야기보다 더 큰 인상을 남겼다. 행사 말미 윤민재가 준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몇 명의 학생이 상징적인 장학증서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하연의 이름이 불렸다. 그 순간 하연은 무대로 오르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그냥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사회자는 당황했다. 그러나 윤민재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단호하면서도 떨림 없는 그 목소리. 그것은 지우가 힘들어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행사 후 하연은 무대 뒤편 복대서 윤민재와 마주쳤다. 짧은 침묵 속에서 하연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지우 씨를 아시나요? 윤민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떨군 차에 시선을 피했다. 그 한순간에 하연은 확신했다. 그는 알고 있다. 그녀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버스를 타고 대구로 돌아오는 길, 하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을이 깊어지는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다시 수첩의 글귀를 떠올렸다. 내가 없어도 아이만큼은 그 말의 무게는 이제 그녀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세상에 들어서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날 받은 장학금 봉투는 금보다 무거웠고 웃으며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쓰레기장에서 나온 소녀는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묵직했다. 사람들은 그걸 기회라고 말했지만 하연에겐 하나의 질문이었다. 그 사람들은 왜 이제야 나를 본 걸까? 대구의 공기는 행사가 열렸던 서울의 가을보다 훨씬 무거웠다. 하연은 다시 익숙한 풍경 속으로 돌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과는 달라 보였다. 이틀 전 그녀는 이름조차 모르던 사람과 단 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 어떤 감정을 공유했다. 대답 없는 그의 눈빛이 말해준 건 말보다 더 진한 확신이었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지우를 떤 하연은 다시 상자 속 편지를 꺼냈다. MY라는 이니셜, 어머니의 흔적,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심. 그녀는 이제 더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 다시 묻는 건 의미 없었다. 묻는 순간 더 단단하게 닫히는 침묵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길을 찾기로 했다. 그녀가 떠올린 건 어릴 적 기억 속에 잠깐 스쳐간 한 인물이었다. 집안일을 도와주던 아주머니, 지우가 사라지고 할머니가 아파지기 전까지 가끔 집에 드나들던 사람.
어릴 적엔 그저 복자 이모로 불렀지만 이젠 그녀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연은 구청 복지센터에 조용히 들렀다. 이름도 없이 사진만 가진 채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담당 공무원은 망설였지만 오래된 복지 기록 중 비슷한 인물의 이름을 찾았다. 박복자, 68세, 현재는 대구 외곽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연은 주소를 받아쥐고 그대로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다. 낡은 단층집 앞, 하연은 문을 두드렸다. 마당에는 고양이 몇 마리가 앉아 있었고 구석엔 말라가는 세탁물이 걸려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여인이 나타났다. 복자였다. 그녀는 하연을 보고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차분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복자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하연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주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주 앉은 작은 상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지우는 복자의 기억 속에서도 선명했다. 너무 착하고 조용했던 아이. 웃음보다 침묵이 많았던 아이. 복자는 말했다. 그 해 겨울 지우는 울며 그녀를 찾아왔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그리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다고. 복자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며칠 후 어떤 중년 여자가 복자를 찾아와 말했다고 한다. 이 집에선 아무것도 몰라야 해요. 그 아이는 혼자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달을 위한 일이에요. 그 여자는 윤민재의 어머니였다. 단호하고 냉정한 말투, 모든 걸 계산하듯 말하는 눈빛. 그날 이후 지우는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없이. 복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지키려 했던 거야, 아이를, 너를. 그래서 떠난 거야. 하연은 복자의 말을 들으며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궁금했던 건 왜였지만 지금 들은 대답은 누구였다. 누가 이 침묵을 만들었는지, 누가 지우를 밀어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연은 손에 쥔 편지를 꼭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었던 진심이었다. 누군가에게 전하려 했지만 결국 닿지 못한 말. 그날 밤 그녀는 수첩 한 장을 찢어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모른 채 살아왔고 나는 알아야 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쪽지를 다시 편지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깊숙이 숨겼다. 준비가 되면 그걸 꺼내줄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쓰레기 속에 묻힌 채 살지 않을 것이다. 10월의 찬바람이 대구 시내를 지나며 나무십들을 바닥에 흩뜨리고 있었다. 하연은 구석진 교실 한 칸에서 책가방을 매만지고 있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으로 그녀는 도시 중심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벽에 걸린 복도 전광판, 고급스럽게 리모델링된 체육관,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최신 스마트 기기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첫 등교날, 교실은 조용했다. 교사는 그녀를 소개했지만 환영의 박수는 미약했고 아이들은 호기심보다 경계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이름을 본 듯했고 어떤 학생은 SNS로 이미 쓰레기장에서 온 장학생이라는 별명을 붙여 공유하고 있었다. 하연은 모른 척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익숙한 방식이었다. 그건 그녀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다. 급식 시간이 되자 더 노골적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몇몇 학생들은 하연이 밥을 뜨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었고 귓속말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웃었다. 교실 밖에서 듣는 웃음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등을 찔렀고 돌아보는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유일한 대처법이었다. 하연은 이런 대우가 예상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안에 놓이게 되자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서늘했다. 그날 오후 교감 선생님은 하연을 교무실로 불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요즘 언론 보도가 많으니 학생으로서 이미지 관리에 조금 더 신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윤민재는 그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교사에게 간접적으로 후원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 지도를 위해 장학 지도사까지 붙이려 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곧 하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연은 자발적으로 상담실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녀는 재단이 지원한 모든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했다.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실은 스스로를 더 깊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혼자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교실 뒤편에서 도시락을 펼치고 구석 창문 틈으로 햇빛이 비추면 눈을 감았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자꾸 상기하려 애썼다. 쓰레기장에서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다만 그것을 타인의 입으로 조롱당할 때마다 자신이 가진 과거의 소중함이 더럽혀지는 느낌이었다. 윤민재는 그녀의 변화를 멀리서 감지하고 있었다. 매일 재단 보고서로 그녀의 출석률과 생활 기록부가 전달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숫자로 읽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편지를 직접 적어 그녀에게 전하려 했지만 결국은 쓰지 못했다. 그녀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지금의 자신이 그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하연은 책상 위에 놓인 교복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다시 꿰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아이는 여전히 낡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상처를 감추기보다 그대로 견뎌내는 방식으로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내 이야기를 정할 수는 없어. 나는 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처음으로 교문 앞에서 고개를 들고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했다. 침묵 속에서도 소리는 자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귀에 도달할 것이다. 하연은 그날을 위해 조금씩 자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대구의 오후는 비정상적으로 맑고 고요했다. 하연은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윤문화재단 측에서 그녀와 보호자를 초청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찬을 갖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형식은 감사의 뜻이라 했지만 하연은 그것이 단지 감사만으로 끝날 자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섭도록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들과 밥을 먹을 필요는 없다. 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하연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더 이상 피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 식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어떤 경계선이 생길 것 같았고 그녀는 그 경계를 넘어야만 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천장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바닥은 마치 유리처럼 반사되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다. 정숙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직원들은 하연의 교복 위에 옷을 걸쳐주려 손을 뻗었다. 하연은 그저 고개를 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윤민재,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 하연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소년. 마지막 자리는 하연의 것이었다. 민재는 억지로라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테이블 위엔 단 한 줄의 대화조차 놓이지 않았다. 하연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분위기를 살폈다. 윤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매만졌고 그의 아내는 하연을 노려보는 것도 아닌 마치 유리창 너머 먼 곳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들은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기묘한 정적 속에서 오직 식기의 미묘한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식전 빵이 나오고 샐러드가 놓일 무렵 민재의 아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당신, 저 아이가 진짜 당신 딸이야? 대답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까지도 부족했니? 부족해서? 이젠 거리에 아이까지 데려와야겠어? 그 말에 하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공기가 변했다. 민재는 당황했고 아들은 눈을 피했다. 하지만 하연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저는 들지 못한 채였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받을 것도 없고 이해받을 것도 없어요. 단지 알고 싶었어요.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 말만을 남기고 하연은 식당을 나섰다.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스프가 남아 있었고 디저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자리는 애초에 식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정리되지 않은 과거를 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감정을 외면하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이제 막 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호텔을 나서던 하연은 로비 거울 앞에 잠시 멈췄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옷들 속에서도 여전히 낡은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복장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진실된 옷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침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각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 그의 손에는 하연이 남기고 간 장학금 거절서가 들려 있었다. 서류 하단에는 하연의 송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필요 없는 것보다 필요하다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반복해 읽던 민재는 처음으로 그날 식탁에 앉아있던 네 사람이 전부 외롭고 전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중 단 한 명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그 소녀는, 쓰레기장에서 온 소녀는 누구보다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윤민재는 사무실 한쪽에 서서 천천히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얀 종이 한 장 위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들, 그리고 그 아래 두 줄로 정리된 결과, 부녀관계, 일치. 그는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가 아니었다. 이 서류는 지난 15년간 자신이 외면해온 한 생명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서였다. 테스트는 조용히 재단 비서실장이 병원과 연결해 진행했다. 하연의 몰래 보관되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사용되었고 윤민재 역시 비공식 채취로 참여했다. 모든 과정은 철저히 은밀했고 언론은 물론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민재의 아내는 최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연과의 식사 이후 남편의 말수는 급격히 줄었고 그의 방에는 외부 문서를 가득 담은 봉투가 쌓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하연의 존재는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다.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폐기장 소녀, 국내 대기업 후계자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것이 시작이었다. 뉴스에 사용된 사진 속 하연은 고개를 반쯤 숙인 모습이었고 뒤에는 흐릿한 윤문화재단 로고가 잡혀 있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댓글란은 감동적인 재회다부터 또 하나의 이미지 세탁이라는 비난까지 극단적으로 갈렸다. 하연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 학교 역시 발칵 뒤집혔다. 교장은 하연을 따로 불러 일시적 자택 학습을 권유했다. 재단의 이미지 관리 차원이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직접 대하기보다 교실 구석에서 그녀의 기사와 사진을 퍼다 나르기 바빴다. 어떤 이들은 묻지도 않은 위로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질투와 조롱을 숨기지 않았다. 하연은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심의 간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도시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그녀를 조용히 조여왔다. 그날 밤 윤민재는 혼자 회사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벽 한편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피로해 보였다. 그는 비서에게 단 한 문장을 지시했다. 그 아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이름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민재는 뜻밖의 반응을 마주하게 되었다. 하연이 재단 앞으로 공식적으로 보낸 답신서에는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는 그 이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타인의 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민재는 자신이 아직도 하연을 도와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누군가의 권위를 빌린 적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 권위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대구의 조용한 집 안에서 하연은 노트북을 켜고 자주 가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남기고 있었다. 글의 제목은 단순했다. 어느 쓰레기장 소녀의 이야기. 그녀는 그 글에서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하게 현재를 적었다. 나는 누구의 딸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도 복수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묻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왜 침묵했고 누군가는 왜 이제야 나를 보았는지를. 그 글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공유를 기록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출신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은 종이 위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사람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하연은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 오는 금요일 아침,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방송국 로비를 지나갔다. 평소보다 더 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번쩍이는 조명이 입구를 막고 있었고 PD의 손에 이끌려 분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출연을 결심한 건 단순한 이유였다. 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직접 말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짊어진 차에 택한 방식이었다. 프로그램은 유명한 시사 인터뷰 형식의 생방송이었다. 사회자는 오랜 경력의 아나운서였고 방송 제목은 진실의 얼굴. 준비된 대본은 없었지만 질문의 흐름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빈곤에서 벗어난 소녀, 숨겨진 출생의 비밀, 재벌과의 연결,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연은 이미 수십 번 머릿속으로 그 시나리오를 되뇌었고 카메라 앞에서 무엇을 말할지 정해두었다. 하지만 막상 조명이 켜지고 생방송이라는 붉은 불빛이 들어오자 심장이 낙엽처럼 흔들렸다. 처음 몇 개의 질문은 예상대로였다. 쓰레기장에서의 삶, 어머니의 기억, 새로운 학교에서의 적응. 하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얼굴은 고요했으며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꺼냈을 때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하연, 양은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순간 하연은 답을 멈췄다. 질문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전제가 깔려 있었다. 가난은 나쁜 것이고 벗어난 현재는 축복이라는 암묵적인 규정.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말이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다른 방식의 외로움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방송국의 내부 조명도 사회자의 미소도 잠시 멎었다. 하연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제가 불쌍했던 과거에서 구출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제 삶의 전부였고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 환경이 더 낯설고 외로워요. 그녀의 말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됐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하연은 누군가의 배경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민재는 혼자 차 안에서 조용히 방송 다시 보기를 틀었다.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처음으로 그녀가 세상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는 하연이 했던 말을 여러 번 되돌려 들으며 침묵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만든 것이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포장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지금껏 그는 선의로 행동했다고 믿었지만 그 선의가 상대에게 어떤 무게가 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하연은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선생님에게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윤문화재단에서 그녀의 인터뷰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것,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는 말과 함께 재단 장학 프로그램의 형식 조정이 논의 중이라는 사실. 하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이 당연했다. 그녀는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본래의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한 번도 누군가의 동정으로 존재한 적 없었던 자신에게 하연은 종종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멀리서 번쩍이는 건물들의 불빛 사이로 자신이 어릴 적 자랐던 동네의 작은 전등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곳은 아직 그대로였고 지금도 누군가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물건 속에서 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모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는 걸. 늦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 윤민재는 고요한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법률사무소에서 보내온 서류들이 정갈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문서의 제목은 법적 자녀 등록 신청서였다.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다. 하연과의 유전자 검사가 확정된 이후 민재는 줄곧 이 서류를 쳐다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름을 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책임의 이행인가? 아니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인가? 그는 이미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아들도 입을 닫은 지 오래였다. 집안은 표면상 조용했지만 내부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수십 년을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가 단 한 소녀의 존재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낯설고 때로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의 침묵이었다. 지우가 떠났을 때 그는 묻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기억에서도 밀어냈다. 그날 밤 민재는 하연에게 손편지를 썼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분명했다. 이름을 주고 싶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음 날 그 편지는 재단 직원을 통해 하연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하연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재가 무엇을 제안하려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님을. 며칠 후 하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민재에게 응답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고 그 글에는 감정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름보다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듣고 싶어요. 하지만 서류에 적힌 글자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지는 않아요. 민재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하연에게 해왔던 모든 행동은 지워진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하연은 복원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안에 불필요한 복잡함을 끼워 넣는 것이야말로 진짜 폭력이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법률팀의 지시를 내렸다.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라. 단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고.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내린 선택이었다.
한편 대구의 골목 어귀에서는 한 노인이 조용히 기침을 하며 이불을 개고 있었다. 하연의 할머니였다. 최근 들어 기침이 잦아지고 식사량이 줄었지만 병원에 가자는 하연의 말에 늘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며, 늙으면 다 그렇다며.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꺼내 하연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진료 기록지 한 장과 함께 누렇게 바램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는 지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아마도 민재에게 전해지지 못한 또 다른 편지였을 것이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진심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건 진짜야. 그 말을 읽은 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가슴에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이름도 아닌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학교를 찾아가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다. 마침 학교에서는 연말 인문학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교장은 망설이다 허락했다. 그리고 발표 당일 하연은 무대에 섰다. PPT도 영상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유산은 이야기예요. 숨겨졌던 이야기, 지워졌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쓰고 있는 이야기. 청중은 조용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교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하연은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받은 유산은 말이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말일 거야.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의 귀에 닿는 진짜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유일한 유산. 겨울이 오기 직전의 대구는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하연은 구석진 옥상에 앉아 두꺼운 목도리를 목에 두른 채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건 종이봉투 하나였다. 전날 밤 할머니가 말없이 건넨 그것은 얇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감정은 묵직했다. 그 속엔 단 2가지가 들어있었다. 오래전 발급된 병원 진단서와 한 장의 손편지. 진단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었다. 하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 지우는 조용한 병을 앓고 있었다. 치료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멀리, 아주 멀리 사라졌다. 하연은 그 진단서보다 편지에 더 오래 시선을 두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글씨는 지우개로 문질러 놓은 듯 흐릿했지만 그 안의 문장은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지우는 편지를 쓰며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득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아이에게 자신이 남기고 싶은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적어내려 갔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매일, 매순간. 그 사랑이 나를 지탱했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어. 내가 떠난 후에도 넌 그 누구보다 강해질 거야. 왜냐면 넌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기억해줘. 너는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하연은 그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눈을 감았다. 그동안 알고 싶어 했던 질문의 절반은 답을 찾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어떤 진실은 시간이 지나서야 받아들일 수 있는 무게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 처음으로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렸다. 옅은 비누 냄새가 나는 품 낮은 속삭임, 그리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순간마다 들리던 심장 소리. 며칠 후 하연은 혼자 조용히 재단 건물을 찾아갔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접수처에 편지 봉투 하나만 맡겼다. 그 위엔 윤민재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다시 글로 말하기로 했다. 이번엔 소리치지 않고 강요도 없이 단지 사실만을 말하기 위해 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아이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윤민재는 그 편지를 받은 날 저녁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오래 생각했고 결국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이 딸에게 무엇을 주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필요로 했던 건 세상 앞에 내세울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연은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혼자였다. 학교에서는 유명 인사로 지목되기보다는 조용히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고, 선생님들도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공고를 보고 조용히 지원서를 제출했다. 아이들을 위한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상처는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는 가장 진한 언어라는 것을. 편지는 다시 한 장의 편지로 이어졌다. 하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 난 괜찮아.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볼게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닿기 시작한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비록 작고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울리는 진짜 목소리. 5해가 흘렀다.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지나간 뒤에도 어떤 기억은 먼지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대구 외곽의 오래된 동네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걸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연은 이제 20살이 되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며 오후에는 아동센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버텨낸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이제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었다. 같은 바닥에서 시작했기에 그들이 어디에서 멈추고 넘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센터 이름은 지우센터. 고인이 된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따랐다. 표면적으로는 복지재단이 후원했지만 설립의 모든 중심에는 하연이 있었다. 설계부터 방향성까지 그녀가 직접 발로 뛰어 이뤄낸 결과였다. 윤민재는 그 과정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건 자금적 지원뿐이라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법적이거나 혈연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연은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때론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가 오히려 가장 진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지우센터 개관 1주년 기념 행사였다. 간단한 전시와 발표, 그리고 아이들의 공연이 준비된 조용한 오후. 지역 언론도 몇 명 참석했고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의 가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연은 무대에 올랐다. 검정 정장, 위에 단정한 리본을 맨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조명이 얼굴을 감싸자 예전 같으면 주저했을 그 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가장 익숙한 위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제가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사과이자 약속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더 이상 묻히게 두지 않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 말에 몇몇 학부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무대 위를 바라보았다. 행사 마지막, 하연은 준비해둔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희망,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지만 진짜인 고백들이 적혀 있었다.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꺼내며 하연은 말했다. 이 편지들은 언젠가 제게 가장 큰 말을 건넨 쓰레기 한 조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건 오래전 어떤 폐기물 더미 속에서 발견한 종이 한 장이었어요. 누군가 버린 것이었지만 제게는 시작이 되었죠.
그 순간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윤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연은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이어갔다. 우리는 누구나 버려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겪었고 이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 안에 말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말을 들어줄 겁니다. 그녀가 무대를 내려오는 길,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부자예요? 하연은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돈은 많지 않아. 하지만 내가 가진 이야기는 아주 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진짜 부자 맞네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센터 바깥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하연은 잠시 마당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오래된 아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키워온 용기였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쓰레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